네, 안녕하세요. 3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데일리 라이브 2부 이어가도록 하죠. 김지현입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금요일에 뉴욕 증시는 살짝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걱정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이 최근 뉴욕 증시를 짓눌렀습니다만 일단은 재무장관과 연준 의장이 이를 진화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영향이었죠. 다만 주간으로 보면 3대 지수 모두 다 3%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S&P 500은 주간 기준 지난 9월 이후에 가장 힘든 한 주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이슈 뭔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석관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금요일장 살짝 올라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뉴욕장이었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부분에 주목해서 시장 분위기에 대한 감을 잡아야 할지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최근에 미국장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 그러니까 지난해 저희가 미국 예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미국만 잘 가는 흐름에서 완전 달라져 있는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의 경기 그리고 이후의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죠. 또 관세에 관련한 이야기도 지금 짚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주목할 일정까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난주 성적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침체됐던 한 주였어요. 뭐 미국장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썩 좋지 않은 같이 모습을 했죠. 갔어요. 네. 뭐 빠질 때는 이제 같이 빠지는 커플링 현상이 좀 더 강해지는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난주 주요들의 증시 움직임을 한번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보는 특징에서 보면 뭐 유럽이라든지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그리고 홍콩 증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홍콩 같은 경우 역시 테크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양해가 마무리가 되면서 주요 내용들이 이제 나올 예정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지난 한 주간에 보면 뭐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지만 코스닥이라든지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약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하는 거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외국인과 또는 기관의 순매도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던 뭐 AI 관련주라든지 또는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낙폭이 좀 커지는 흐름들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이 사실 연초에는 성적이 제일 좋은 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분위기가 확연하게 반전돼 있다라는 게 조금 마음이 쓰이네요. 뭐 어쨌든 한국장 좋지 않았고 미국장도 역시 뭐 테크 중심으로 특히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또 좋지 않았던 분위기였어요. 여전히 또 유럽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잘 가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었고요. 이외 특징적이었던 부분들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달러화의 움직임에도 변화가 좀 있어요. 네, 뭐 지금 솔직히 뭐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달러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지난 한 주간의 움직임만 놓고 보면 달러화가 상당히 약한 모습을 좀 보였다고 하는 거고요. 지금 그림을 통해서도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달러 인덱스가 지난 한 주간에 보면 3%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2023년 7월 중순 이후에 5일 기준으로 보면 가장 큰 낙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로화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유로화 같은 경우가 지난주 초반에만 하더라도 1,490원에서 1,500원 정도였는데 지난주 후반에 보면 1,560원대까지 이제 가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실제 이게 이제 유로 원 환율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그 유로 달러의 환율 기준으로 보면 실제 작년 연말까지만 하더라도 유로와 달러가 페리티 그러니까 뭐 1달러당 1유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는 지금 지난주 후반 기준으로 1달러당 1.08 유로까지 이제 올라간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현재 뭐 1.1에서 최대 한 1.2 유로까지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달러 대비 유로의 강세가 좀 더 지속될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말인즉슨 유럽 증시에 대한 그러니까 증시뿐만이 아니라 유럽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최근에도 여러 이제 갈래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알고 있듯이 실제 미국의 테크에 대해서 이제 순매도한 자금들이 유럽으로 또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품 가격도 좀 흐름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금값은 사실 뭐 이제 강도에 있어서는 약간 좀 숨을 죽인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위로 가는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고 유가는 다만 방향이 완전 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난 한 주간에 달러가 이제 이렇게 약한 모습을 좀 보인 요인 중에 하나가 네. 뭐냐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지난 2월 중순 이후부터 계속해서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그렇죠.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걸 가장 잘 나타내고 주고 있는 게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 추정치인데 네. 이게 지금 마이너스 2.4%가 찍히고 있다는 지난주에 거죠. 봤었죠. 네. 지난주에 마이너스 2.8 찍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여전히, 마이너스예요. 네. 네, 마이너스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하방에 대한 위험을 높이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치와 네. 관련한 부분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높이고 있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유가 같은 경우가 뭐 미국 경기가 안 좋다라고 하면 이게 유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도 뭐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네, 살펴보시면 지난 한 주간에도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오펙 같은 경우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서 드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유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원유 증산을 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고 뭐 근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하루에 거의 뭐 1,400만 배럴 이상 이렇게 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나 뭐 러시아 이런 주요 산유국들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 중에 국가라고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더 이제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유가를 이제 낮춘 요인 자체는 좀 낮을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이제 원유를 생산하는 산유국들 즉 오펙 플러스다 이런 쪽에서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좀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오펙 플러스가 그동안에 뭐 전체적으로는 200만 배럴 정도의 감산 조치를 취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일부 완화하는 조치를 네, 네. 내놓으면서 유가를 좀 더 내리는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급단 그리고 수요단 모두에서 유가를 하방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맞습니다. 만한 네. 요인들이 작용을 했던 한 주였다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미국장은 일단 뭐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았고 그 영향으로 분위기가 뭐 달러 인덱스도 하락을 했고 시장 자체도 좀 밀렸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만 이제 반대급부로 저희가 연초 이후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중국 테크는 여전히 좋다라는 부분이에요. 지난주는 어땠을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서 보셨던 글로벌 주요국대 증시 움직임이 글로벌 테마 움직임에도 그대로 좀 네. 나타났다고 하는 거죠.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바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지난 한 주간에 보면 중국 글로벌 그러니까 디지털 경제라든지 또는 현대 글로벌 그러니까 방산업체들의 움직임이 네네네. 상당히 좋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방산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양호한 퍼포먼스를 냈다라고 네. 하는 거죠. 뭐 지금 미국이 이제 유럽의 이제 나토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방위비 늘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재무장론에 대한 얘기들이 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혜는 아무래도 방위산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좀 더 확장을 시켜보면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주가도 상당히 네, 네. 양호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락 상위 테마를 좀 네, 살펴보면 앞서 이제 미국의 테크,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앞서 주요 뉴스를 통해서 보셨듯이 7주 연속 주간 그러게요. 하락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연초 이후로 보면 35%나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5G, 뭐가 대표적으로 이제 테크 중심의 대표 기업들이 이제 속해 있는 기업 테마주들의 약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서 앞서 지난 금요일에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불확실성 걱정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했던 건 인플레에 대한 그리고 경기에 대한 미국 재무장관과 연준의 의장의 진화성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파월 의장은 경기에 대해서도 낙관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고 금리 네. 통화 결정에 대해서는 다만 좀 심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 건지 연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뭐 일단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네. 뭐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서 이중 이제 의무인데 하나는 이제 물가 안정이고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고용과 관련한 네. 부분인데
지난 금요일에 2월 고용과 관련한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비농업 취업자 수는 뭐 15만 명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약간 이제 고용 시장의 탄력성 자체가 좀 약해지는 모습들을 이제 여러 갈래에서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실업률 같은 경우는 지난달 4%에서 4.1%로 소폭 이제 상승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고요. 그 전에 이제 발표가 됐었던 2월 기준에 뭐 민간 기업의 네. 정리해고 건수만 이제 지켜보더라도 2월 달에 이렇게 급증하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인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물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금리 상승 압력 자체는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는 일단 경기가 아주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연준이 뭔가 조급하게 액션을 취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신중하게 좀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앞서 경기가 이제 나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기저를 깔면서 네. 최근에 좀 시장에서 약간 우려했던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발언들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재무장관이 이제 스캇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일단은 이 10년물 금리가 좀 안정화되는데 기여를 목표를 두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초에 4.8%까지 갔던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4.3%까지 네. 이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하락하는 데 기여를 했느냐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10년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인. 어떻게 보면 이제 10년물에 대한 기간 프리미엄이라든지 또는 기대 인플레, 뭐 최근에 미시건대라든지 또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 인플레는 좀 높게 나오지만 튀었죠. 현재 네. 시장에서 보고 있는 이 기대 인플레는 다시금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네.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 프리미엄이나 기대 인플레, 그러니까 주요 요인들이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10년물 국채 금리가 안정화되는 좀 모습을 좀 취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번 주에 소비자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될 텐데 네. 물론 이제 시장에서는 뭐 트럼프 그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물가가 더 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걱정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 자체는 좀 많이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저희가 물가 데이터는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고 그에 따라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더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지의 여부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장의 걱정이 있는 상황이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에 또 그와 관련해서 일시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세에 대한 이슈가 계속 살아있고 있죠. 더해지고 네. 더해지고 있기 네. 때문이에요. 중국은 오늘 0시를 기해서 이제 보복관세, 2차 보복관세에 그쵸. 대한 이야기를 놓았고 그리고 이제 오는 12일에는 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가 맞습니다. 네, 이제 또 시작이 될 예정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에는 상호관세 상호관세.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이것들은 영향을 정말 크게 걱정하지 않고 봐도 괜찮은 건지 그 얘기 마지막으로 좀 해볼까요? 걱정이 되죠. 네,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지금 주말 사이에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약간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시장에서 지금 믿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시도 상당히 신경을 쓸 거다. 네. 증시의 성적표도 상당히 신경을 쓸 거다라고 하면서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 풋에 대한 내용들이 네.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시가 밀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적시적소에 거다. 이렇게 개입을 해서 증시를 밀어 올릴 그런 만한 내용들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 네, 이제 네. 그게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트럼프 풋인데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트럼프 풋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 시장 안 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 이제 쇼크가 온 부분도 있고요. 지금 뒤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나는 관세라고 테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이 백과사전이라든지 또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계속해서 이제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지수인데요. 지난 트럼프 1기 당시보다 더 높아지는 네, 모습을 좀 보이고 그러네요. 있고요. 뭐 이미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요하게 멕시코, 캐나다, 중국, 그러니까 지난 1기 때는 중국만 놓고 이제 네, 대상으로 네.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멕시코, 캐나다까지 이제 확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 세 국가가 차지하는 미국이 하고 있는 이 교역에서 이 세 국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 높습니다. 다음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네, 알겠지만 뭐 총 교육 규모라든지 또는 수출이나 수입이라든지 뭐 또는 무역 적자 뭐 이런 부분을 따져 보면 전체의 대략 한 40% 정도 그러네요. 돼요. 미국 네. 교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거의 거죠. 절반 가까운 거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미국이 2019년 당시에,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9년에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관세 그를 부과할 때만 하더라도 당시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규모가 대략 한 3,800억 달러예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이 중국까지 이렇게 확대해 보면 수입하는 규모가 무려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많게는 한 4-5배 정도 늘어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광범위하게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광범위하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뭐 파월 의장도 분명히 좀 지목한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뭐 이번 주에도 보면 철강이나 알루미늄이 이제 12일 날 네. 25%의 관세를 부과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4월 2일에 상호 관세 얘기도 네, 하긴 했지만 지난 이제 3월 4일에 다시금 발효가 되려고 했었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같은 네. 경우도 이제 한 달 좀 유예가 되기도 했죠. 그렇죠. 이제 4월 4일. 그리고 이제 또 이게 국가별은 국가별, 또 품목별로도 계속 또 관세에 네.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불확실성은 분명히 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도록 할 텐데, 앞서 뭐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나온다라는 이야기 하셨고, 또 미국은 중요하게 서머타임이 이제 시작되는 주간이기도 해요. 해서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10시 반부터 오전 5시까지 미국장이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이외 일정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예정돼 있기도 하고요. 또 오늘 TSMC 2월 매출이 발표되는 날이기도 해요. 이외에 또 중요하게 볼 만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거 마지막으로 체크할게요. 네, 이번 주가 이제 예산안 그 협상 시한이거든요. 네. 3월 14일이 이제 예산안 협상 시한인데, 앞서 저희가 이제 주요 뉴스에서도 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에 대한 얘기가 좀 있긴 네. 했었는데, 아직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좀 나오긴 했지만 상원이나 하원에서, 하원은 이제 통과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원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통과시킬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12일 날 네. 이제 미국 시간으로 보면 월간 재정 수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가 가장 눈여겨서 하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연방 정부의 부채를, 그러니까 지출 규모 자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좀 취하고 네. 있죠. 근데 지난 1월 달에 나온 2월에 저희가 확인한 1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가 썼던 부분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2월 데이터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트럼프 행정부의 첫 성적표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의 재정 지출을 줄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뭐 이미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회계 연도가 이제 10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10월부터 1월까지, 그러니까 첫 4개월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60% 넘게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모습을 네. 보였기 때문에 솔직히 좀 머리가 아프죠. 앞으로 얼마 그렇죠.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2월 재정 수지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도 제가 이번 주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효율부까지 발족한 가운데 맞습니다. 시작한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성적표이니만큼 관심 갖고 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 주에 이건 또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석환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죠.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힘찬 하루 출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